열여섯 번째 젊은 시인의 다락방. 오늘은 13번째 초대 시인 김연 시인과 함께합니다. 비인간적인. 인간들로부터 밤은 왔다. 이 밤, 인간들의 집회는 시인을 앞장세운다. 밤의 인간들은 우리도 인간이 되고 싶다는 불구의 구호를 외친다. 한 소설가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느 밤에 대한 인간이란 시를 쓴다. 인간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밤으로 유령 한 자루가 꺼질 듯 걸어가고 있다. 밤이 떠돌아왔습니다. 인간은 헐벗은 몸 어둡고 웅크린 욕조 속으로 들어갑니다. 처음 물이 닿은 인간의 발가락 끝부터 쑥빛 비늘이 쑥쑥 돋습니다. 인간은 오랜만에 미끈거리는 감촉에 젖습니다. 인간은 두 다리보다 지느러미에 맞는 생물이야. 인간은 되뇌입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서 인간은 목을 늘립니다. 늘어진 목과 머리는 여럿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밥상을 두리번거리며 불어터진 먼지를 쓸고 욕실까지 흘러갑니다. 흘러온 얼굴이 인간의 지느러미를 따라 움직입니다. 인간은 아가미로 숨쉬고 숨죽입니다. 인간의 호흡을 잃었구나. 인간의 표정이 백납처럼 빛납니다. 인간의 목덜미가 낯빛으로 찢어집니다. 점점 희미해지는 어린 인간이 찢어지는 인간 곁으로 와 앉습니다. 어린 인간은 자라나는 혀를 불규칙적으로 잘라내며 모처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발명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말을 하지 않아도 돼. 늘어난 인간은 꿈틀거리고 사라지는 인간의 혀들은 더듬거리고 변신한 인간은 한결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갖고 멈춰 있습니다. 욕조의 수면이 밤의 수면까지 밀려갑니다. 돌아온 밤, 고공은 기중기처럼 깊습니다. 인간들은 각자의 생활을 발견합니다. 인간들은 인간적으로 따로 놉니다. 인간이 곁에 없는 인간의 말은 뜻 없습니다. 인간들은 조용합니다. 침묵합니다. 그림자 없이 농성을 시작한 한 유령이 집으로 들어와 촛불의 노동을 밝힙니다. 인간은 마침 사라집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이 시를 직접 쓰신 김연 시인이 궁금합니다. 우리 라르고 백장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시인 김연은 1980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났고 2009년 작가세계 신인상으로 등단했습니다. 1월 11일이라는 동인으로 활동 중이시고 독립잡지 더 멀리를 현재 만들고 계시고요. 여성인권영화제 프로그래머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시 원해요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시인 김연에 대한 소개였고,
인간 기면에 대해서 직접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간 김현이고요. 아, 네,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기쁘고 반갑게 생각하고요. 뭐 시도 쓰고 있고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인간 기면에 네. 대한 소개. 인간 김현이요? 바쁜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더불어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네, 모순적인 인간이기도 합니다. 모순적인 인간이란 말은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주제가 오늘은 글로 쓰는 홀. 글로 쓴 홀입니다. 와. 와. 근데 김현 그 시인의 시집의 제목이 글로리 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PDK 주드님께서 이거를 따라 글로 쓴 홀이라고 하자라고 이제 한번 주제어를 이렇게 던져주셨는데. 그게 어쩌면 글로 쓴 홀이 또 다락방이 아니냐. 그쵸. 저희 다락방과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거 제목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기서 안에 제목에 글로리 홀이 뭐 대표작인가?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글로리 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시게 네.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PD님께서 글로 쓴 홀이라고 해주셨을 때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글로리홀을 글로 쓴 어떤 구멍이나 어떤 입구나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다락방이랑 연결되는 것도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소리로만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곳이 정말 다락방 같고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말 홀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보여드리고 싶다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시집의 제목은 시로는 없는데요. 사실은 시집에 들어가 있는 그 한 50여 편의 시를 다 묶을 수 있는 어떤 제목을 좀 짓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은 시집에 들어가는 시집 제목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마치 50편의 시가 한 편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은 제목을 붙여야 되겠다, 시집 제목으로. 그래서 글로리 홀이라고 붙였고요. 사실 글로리 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예식장이나 혹은 되게 강당의 그 드넓은 어떤 그 홀을 진짜 홀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쓰려고 했던 것들은 좀 여러 가지 의미였는데, 글로리홀이 사실은 그 화장실에, 가끔 공중 화장실 그 동성애자들이, 게이들이 그 크루징 하려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화장실 그 벽에 뚫어놓은 구멍을 속어로 글로리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일단 1차적으로는 저한테 좀 있었고, 근데 그게 뭐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변태적이거나 혹은 되게 더러운 장소거나 혹은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 구멍이 좀 슬프기도 하고, 어쨌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혹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그 구멍을 뚫어놓고 그 구멍을 통해서 누군가가 들어오나 들어오지 않나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독하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그런 느낌들을 좀 살려가지고 제목을 짓고 싶었고,
시 안에서도 물론 제목이 그거인 시는 없지만 시 편편마다 글로리올이라고 하는 이미지들이 많이 차용돼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 가지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건 근데 저는 그런 이미지가 그냥 떠올랐어요. 아까 홀이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되게 이렇게 조그만 강당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근데 암 커튼이 쳐져 있는 거예요. 까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곳이 어떤 공간인가 다른 공간인가 느낄 수 없는데 갑자기 암 커튼이 탁 젖히면서 거기에 빛 한 줄기가 탁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면서 멋있네요, 그것도. 네, 그러면서 그것도 왜 있어요. 제일 처음에 여기에 빛은 사실이다. 네, 맞아요. 그것과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통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멋있어요. 멋있고요. 그런 공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사실은 그게 화장실에 어떤 구멍이 있지만 그것이 다른 차원으로 조금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시간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혹은 그 구멍 하나 때문에 어떤 공간이 전혀 다른 공간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안막에 쳐져 있는 평면인지 입체인지 모를 어떤 공간, 네, 한 줄기 빛이 사실은 구멍을 뚫는 거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좀 맞을 수도 있겠다. 네, 멋있는. 네, 여기 다락방을 진행하시는 분들, PD님들도 그렇고 다들 시적인 분들이라는 생각이. 우린 시적입니다. PD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니 안막이 이렇게 딱 쳐지면요, 이제 김현 시인의 시가 딱 보이는 거죠. 사실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장르를 어떻게 처음에는 소설 같기도 하고 어떤 건 보면 또 영화 같기도 하고, 아까 첫 오프닝에서 읽었던 시에서는 제가 이제 그 주석을 읽고 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연극 대본 희곡에서는 무대 막 그걸 또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이제 김현 시인의 시가 딱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 제목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글로 쓴 홀. 그쵸. 그러니까 되게 안막이 쳐진 그 커튼 위로 글들이 탁탁탁탁탁 이렇게 뭔가 타이핑이 딱 쳐지면서 그게 열리는. 되게 시적이다. 네, 무대 연출하고 싶은 무대를 그렇게 연출하고 그런 싶네요. 느낌이 드네요. 연출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진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제가 소설도 되게 좋아하고요. 영화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희곡 읽는 것도 연극 보는 것도 두말할 나위 없이 좋아하고, 그래서 사진 같은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좋아하는 어떤 요소들을 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시를 쓸 때 시를 쓴다고 생각하지 않고 쓰거든요. 내가 지금 시를 쓰고는 있는데 이거는 영화를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를 써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내가 지금 사진을 찍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음악을 내가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시들은 케이트 블랑쳇이 나오는 시들도 있는데, 그건 사실 제가 케이트 블랑쳇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캐롤에 나오는 그 멋진 배우를 만날 일도 없고, 근데 그분이래. 케이트 블란쳇 느님과 함께 영화를 찍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영화를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로 케이트 블랑쳇이 이런 연기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공간에서 이런 시간에서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연기하는 걸 내가 시로 쓰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좀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제가 시집에 고요하고 거룩한 밤 천사들은 무엇을 할까라는 연작시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듀안 마이클이라고 그 사진 작가인데 연속 사진을 찍는 작가예요. 그래서 아마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람, 왜냐면 이름은 잘 낯설겠지만 사진들 보면은 되게 많이 보였던, 그러니까 일테면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4장의 사진을 가지고 서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테면 처음에는 날개 달린 천사가 나왔는데
여성과 아마 잠자리를 하거나 뭐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날개가 잃어버린 채로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사진들 한 컷 한 컷을 가지고 서사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진가예요. 근데 그 사진가 좋아해가지고 그 고요하고 거룩한 밤 쓸 때도 그렇게 연속 사진을 찍는 것처럼 시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장면 장면 좀 그렇게 구현해가지고 쓰기도 했고 여기 앞에 초이님, 네, 노래하는 초이님 계신데 제가 악기를 다룰 줄도 모르고 근데 음악 듣는 거는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진짜 내가 기타 하나 들고 작곡을 하고 있어 이렇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시를 쓰기도 하고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시 같기도 하고 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소설 같기도 하고 연극 같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이클이라는 인물이 실제 여기 등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마이클? 마이클. 그랬는데 저 이거 시 아까 읽기도 했지만 사실 저희가 이거 시를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좀 그게 아쉽긴 한데 전 오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를 읽을 때 나의 정서와 맞는 시를 이렇게 저도 모르게 찾게 되고 이미지를 떠올리고 싶다. 어떤 음악을 좀 떠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읽으면서 낭독해보고 싶다. 소리내서 읽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시였어요. 오늘 이 비인간적인이라는 시가. 근데 지금 방금 막 제가 소리를 딱 발하기 직전에 뭐 그냥 음악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음악이 그냥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막 이런 음악이 떠오르기 저는 탱고요. 잠깐만요. 잠깐 초이너 방금 너 비웃었니? 비웃었다. 너 비인간적인. 그 엑소제네시스라는 그 파트 3의 음악 따라라라라라라 뭐 이렇게 인생이 담긴 그런 음악이 여러 가지 서정적인 음악들이 이렇게 선율과 선율들이 막 만나는 그게 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이 시를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낭송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저희가 밖에서 잠깐 만남을 가졌잖아요. 근데 직접 쓴 시를 소리내서 읽어보신다고 하셔서 이게 마땅한 건가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달리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제가 원하는 독법인 것 같아요. 독자분들이 좀 그렇게 읽으면서 여기에 맞는 음악은 뭐를 했으면 좋을까 혹은 이 시를 읽을 때 어떤 걸 좀 떠올릴까 어떤 걸 배경으로 삼을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는 게 어쩌면 제 시가 진정으로 완성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첫 번째 시집은 글로리올에 들어가는 시들은 거의가 다 대부분 산문시예요. 약간 우리 뭐 보통 교과서에서 배우는 통상 행과 연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일반적인 뭐 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산문으로 시를 쓰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좀 읽어가지고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읽다가 좀 걸리는 부분이 없게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물론 산문시를 쓰면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리듬이 생기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산문투여가지고 막히는 지점들이 몇 군데씩은 좀 보여요. 그래서 쓰고 나면 쓸 때도 그렇고 최대한 좀 많이 읽어가지고 그 산문의 리듬 같은 것들 최대한 살아나게끔 신경을 좀 쓰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여기 시에서 저도 되게 독특했던 게 직접 퍼즐을 이렇게 딱 두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멈춰 있습니다. 다음에 욕조의 수면이라는 부분에 한참 떼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마침표가 아니라 마침표. 사라집니다라는 부분이 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 이런 퍼즐의 여유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여운이 어떤 느낌으로 쓰셨는지. 중간에 그리고 여백을 좀 넣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도 사실은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욕조에 들어가서 멈춰 있다라고 하면
멈춰 있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통상 그걸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글로 그거를 보여줄 때 영상은 사실은 멈춰 있는 거 그냥 쭉 보여주면 되는데 글로 그걸 보여주는 것은 어쨌든 쉽지가 않은 방법인데 그렇게 좀 여백을 충분히 두면서 이때는 독자분들 이때는 우리 같이 멈춰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제가 어떤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다른 시에도 그런 여백들이 좀 있기도 하고 뭐 일부러 대화를 가려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독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 이 시를 읽을 때는 이 상태에서 멈춰 있고 사실 그 멈춰 있는 상태가 독자가 뭔가를 쓰거나 그러니까 독자한테는 그게 되게 더 시적인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시를 읽는 시간보다 내 시를 읽다가 잠깐 멈추고 그 멈춘 시간 동안에 독자가 떠올리는 어떤 것들이 오히려 더 시적일 수도 있다. 뭐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대화 같은 것들을 가려놓는 것도 내가 다 써놓는 것보다 이 대사 다음에 넌 어떤 대사를 할래? 그런 것들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달리나 혹은 여기 여인처나 네. 그 두 분이 어쩌면 목소리를 쓰는 분들이어서 이렇게 훨씬 더 그것에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고요. 그 어떤 목소리를 계속 생각하면서 멈추고 여백을 주고 이어가고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두 분 읽으실 때 시집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오래 읽어보신 분들의 낭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게 목소리를 좀 가지고 연기도 하시고 하시니까 시를 읽을 때도 제가 원했던 어떤 멈춤 혹은 이어짐 이런 것들을 좀 캐치를 잘해 주신 게 아닌가. 저 계속 칭찬하고 있죠. 더 해주세요. 더 아니, 해주세요. 근데 저 갑자기 김현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감독과 네. 배우의 만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연출을 했는데 그래 오케이 영상 오케이 이 컷 지나갔어 이런 느낌이 든달까? 케이트 블란쳇이 네. 되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다락방에 들어오면 자기 이름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별명을 그래서 저희의 별명도 지었었고 네. 시인의 별명도 그때 얘기하면서 즉석으로 저희가 맞아요. 별명을 지었던 코너가 있었어요. 네, 그 코너를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오면서 부활시켜 볼까요? 네, 오늘 김현 시인의 이제 별명을 지어보도록 지어볼까요? 할게요. 와 재밌겠다.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근데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그거 원래 시인이 먼저 얘기를 좀 꺼내야 되는 예,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저는 이러한 이런 성격이라던가 네. 이러한 별명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던지면 저희가 막 지어드릴게요. 제가 메일을 보낼 때 닉네임이 이렇게 가잖아요. 본명을 안 가고 네 살살이에요. 살살? 네 살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가 약간 좀 살살거려요. 이렇게 좀 친근하고 아. 다정하고 살갑게 구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살살 개구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제가 눈이 좀 이렇게 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살살대는 개구리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그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제가 미스 김이라는 별명을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성스럽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제가 그 남중 남고만 다녔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남중남고에서 저 같은 체형과 저 같은 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별명을 의례적으로 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스 김이라는 별명도 많이 불렸고 재밌다. 네 최근엔 친구들이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네 언니를 조금 변형해서 혼니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혼이요? 혼니가 뭐예요? 그냥 말을 그냥 언니 하다가 이제 그게 언니. 현이 언니잖아요. 그래서 현이 언니를 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현니.
현니. 네. 현니. 어. 네, 그렇습니다. 네. 별명 지어주세요. 현니. 저는 이제 이름이 현이니까 네. 현의 노래에서 현노. 현노. 갑자기 준호가 생각나네요. 현노. 니와. 현노. 현노. 아 저는 갑자기 네. 그 이미지 생각나는데요. 왜 버스 정류장에 안내 언니 있었잖아요. 버스에서 어라이 뭐 이랬잖아요. 그 언니들이 되게 타면서도 그 언니가 있어서 버스 타는 게 무섭지 않고, 에이 그리고 막 그 돈도 뒤에서 막 사람들 막 빡빡하게 탈 때 그냥 줘 뭐 이러면서 받기도 하고. 너무 잘하시네. 되게 그때 친근한. 에? 그 시절에 사실 아니요, 그 사진으로 본 게 있어가지고, 뉴스를, 대한뉴스 이런 거에 많이 나오잖아요. 영상이 빠져들어간 듯했어요. 아, 그래서 거기 언니들이, 어라이! 뭐 이런 느낌. 직접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네요. 어라이! 현니! 어라이! 약간 코 소리 좀 내면서 해볼래요, 조이님? 저는 따로 생각. 얘기해주세요. 어떤 거요? 이미 현 가지고 하셔가지고 아니, 뭐. 그 현자. 현자? 현자 같네요. 현자 언니. 현자 언니. 네, 현자 언니 하겠습니다. 와. 근데 되게 진부한 질문도 던질게요. 네. 왜 시인이 되겠다고 생각하셨나요? 네. 책을 읽는 걸 좋아했어요. 네. 일단은 쓰는 것보다 읽는 걸 먼저 좋아해가지고 많이 읽다 보니까 자연히 무언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하필 시가 된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무슨 소년 무슨 일보 같은 거 있잖아. 소년 한국일보 뭐 소년 무슨 뭐 이런 거에 처음으로 엽서를 하나 보냈어요. 그 시 무슨 공모하는 거였는데 어린이 시 동시 같은 것들을 그 공모하는 거였는데 거기다가 엽서를 하나 보냈는데 그게 산이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거였어요. 뭐 봄에는 노란 옷 입고 겨울에는 하얗게 갈아입는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당첨돼가지고 신문에 수록이 됐었는데 또 그것의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수록되는 맛이 있잖아요. 당첨되는 맛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동시랍시고 이제 막 끄적끄적 거렸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다가 이제 자연히 중학교 올라와가지고 자연히 문예반에 들어갔고 그래서 시를 썼는데 선생님께서 시를 쓰지 말라고 재능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시보다는 산문에 재능이 있으니까 산문을 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맞나보다 선생님 말이. 그래가지고 산문을 열심히 써서 고등학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자연히 문예반에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너는 산문에 재능이 없는 것 같다. 선생님들의 개인적 너는 취향인가 봐요. 시에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때는 그런가 또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왔다 갔다 산문도 썼다가 시도 썼다가 이러면서 또 자연히 국문과에 가게 됐고 국문과를 가고 났더니 아실 거예요. 뭐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거나 다니셨던 분들은 다른 게 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주와 가무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시가 뭐야, 시 따위가 뭐야. 나는 지금 막걸리를 마시면서 놀아야 된다. 시 따위. 네,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면서 울고 막 우리는 막 사랑을 어떻게 할 거, 우리 우정은 어쩔 거니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재밌어져가지고 안 썼어요. 시를 안 쓰고 있다가 군대 갈 때가 되니까 갑자기 인간이 난 어떻게 살았나, 왜 살았나. 군대 갈 때가 되니까 비로소 그런 이상한 감정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창작 동아리 그 즈음에 이제 시창작 동아리를 들어가가지고 저희 학교가 틈이라고 하는 그 시창작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게 꽤 그 열심히 잘 했었어요. 선배들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시를 쓰기 시작했죠. 아. 그때부터 아마 막 이제 뭐 신춘문예니 뭐 문예지 공모니 이런데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본격적으로는 그때 시를 좀 쓰게 된 것 같다. 그러면 몇 년 만에 이제 등단하신 거예요? 제가 한 10년 만에 등단했는데 지금은 더 이제 젊은 분들이 더 빠르게 뭐 등단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또 그렇게 시를 열심히 쓰다가 군대 갔다 오고 또 열심히 썼어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 따위가 뭐야. 먹고 살기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약간 독립적인 인간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약간 이렇게 좀 손 벌리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한 몸을 건사하기 위해서 어쨌든 돈이 좀 필요했고 빨리 이제 집을 떠나서 자립도 해야 됐었고 그러면서 자연히 돈 버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예술이 어렵죠. 뭐 예술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서 시를 좀 놨었어요. 한 1, 2년 정도 시를 못 쓰고 안 쓰고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것, 영화도 진짜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고 뭐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저의 어떤 그 쓰고 싶은 욕구나 이런 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준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등단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것들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자양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러면 시를 못 쓰다가 1, 2년 놓고 있다가 다시 이제 더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 작품들 재미없어졌었어요. 다른 시인들의 시가 재미없었고 이건 좀 뭐 건방진 얘기도 아니에요. 아마 다들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쓰는 게 사실은 제일 재밌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들이 쓰지 않는 걸 쓰지 못하는 걸 내가 쓰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시인들이나 다른 작가들이 못 쓰는 거를 내가 하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다시 쓰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소년한국일보 네, 출신입니다. 네. 그러면 등단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독립잡지 더 멀리에 대해서도 이것도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네, 궁금하네요. 네, 동인 이름이 또 독특하잖아요. 네. 1월 11일. 네. 네,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월 11일 일단 동인 이름은 저희가 동인을 하자고 그 시인들이 일단 몇 명이 모였어요. 저하고 박시아 시인하고 이진희 시인이라고 해가지고 모였는데 근데 모여가지고 동인을 만드는 게 시인들로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좀 장르를 많이 좀 섞어보자. 그래서 소설가도 좀 같이 하자 그러고 음악 하시는 분, 영화 찍는 분 이래가지고 조금 예술인 집단 같은 걸 좀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즈음에 어쨌든 뭐 소설 쓰는 윤희영 소설가 그리고 평론하는 하고 음악하는 최정우 씨라고 있어요. 최정우 씨 그리고 못이라고 하는 밴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노래하는 못이라서 이희연 씨도 같이 들어와서 했었고 영화는 민지용 씨라고 감독 있어요. 단편 영화 작업하시는 분도 들어와가지고 같이 있었고 그리고 디자이너 북 디자이너 하시는 그 정은경 북 디자이너도 들어와가지고 같이 있었고 또 조혜진 소설가도 있었고
제가 지금 머릿속에 계속 누구 빼놓은 사람 없나 이러고 있는데 방송이 나갈 네.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네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좀 그러니까 장르가 다양하니까 우리가 뭉쳐서 시너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인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름을 정할 때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막 이랬는데 우연히 그냥 시간에 그 느낌이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1분을 할까? 뭐 이런 왜 그 왕가의 아비정전 보면 아비정전 맞죠? 그 1분 동안에 그 우리는 둘은 1분을 서로 가졌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1분으로 할까 하다가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단어들을 계속 내뱉다가 그럼 1월 11일은 어때? 라는 거였는데 그게 111 그 세 번이 숫자가 겹치니까 예쁘다라는 거였어요. 그냥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고 그래 그럼 1월 11일로 하자. 예쁘니까. 그리고 그 예쁜 가운데 누군가는 1월 11일이 생일일 수도 있고 누구는 뭐 결혼 기념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이혼하는 날일 수도 있는 행복한 날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도 데뷔 뭐 초이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음원이 공개되는 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들한테 1월 11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는 의미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날짜로 그 동인 이름을 적고요. 그러면서 뭐 불킨 낭독회라고 해가지고 홍대 두리반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강제 철거를 당한 공간이었는데 폐허였는데 그 공간에서 문학적인 걸 해보자라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시도 읽고 음악도 연주하고 뭐 영상도 틀고 이런 방식으로 동인 활동을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동인 활동하면서 이제 잡지를 만들자라는 게 그때부터 있었어요. 2010년부터 우리 잡지를 만들어가지고 좀 해보자. 근데 아시다시피 예술인들이 좀 예술인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좀 게을르잖아요. 시인들도 그렇고.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지만. 아니요, 저도 게으를 때는 게으른데. 네?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주변에서는 그렇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 말만 하고, 막 기획회의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계속 미뤄졌어요. 근데, 때마침, 저하고 박시아 시인하고 강성은 시인이 저지르자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근데 때마침 제가 그때 실직 상태가 되면서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일단 저질렀어요. 그래서 크라운 펀딩 해가지고 크라운 펀딩인가? 어쨌든 그 펀딩 통해 소셜 펀딩 해가지고 일단은 펀딩을 해놓으면은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거 이게 상품도 드려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 맞춰가지고 그래서 네,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11호가 나올 거예요. 조만간 12월 30일에 11호가 나오고요. 시 소설도 있고 산문도 있고 그리고 뭐 여행기도 있고 음식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독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작품 들도 있고 독자 투고작들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은 되어 있고요. 11호는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문단내 성폭력 그리고 페미니즘, 여성혐오 관련한 것들을 좀 특집으로 해가지고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두껍게 아마 나올 예정. 그럼 현자 언니는 이렇게 진지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현자 언니가 나오니까 이제 웃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럼 현자 언니는 지금 일을 네. 따로 안 하시고 네. 그럼 계속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네. 하고 있는 건가요? 네, 11월까지는 일을 했었어요. 저도 11월까지는 요 옆에 보문역에 있는 모 출판사에서 네, 그 편집자로 일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11월 말에 일을 그만두고 12월 한 달은
잘 먹고 잘 놀면서 네. 지금 네, 백수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백수라는. 네, 그러니까요. 그게 할 때는 그래 하는 거다 이러는데 지나고 나면 되게 후회돼요. 그동안 안 놀고 너는 도대체 뭘 한 거냐. 요즘에 약간 그런 그러니까 송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12월 한 달을 놀았는데 왜 안 논 것 같은 더 느낌이 바빴고 네,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하면서 왜요? 그래도 그때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인데 다 지나고 나면 그냥 그냥 따신 방에서 배 깔고 만화책이나 보고 귤이나 먹고 영화나 보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저 갑자기 머릿속에 든 생각이에요. 이제 송년의 밤이라는 우리가 이름으로 또 모여 있잖아요. 그럼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내리에 각인되는 나만의 어떤 추억? 있을까요? 올 한 해 추억 뭐가 있을까요? 노동의 현장에서 대표와 싸운 거? 뭐 그것도 멋있는 추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새 직장에서 일을 한 5개월 정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5개월 하면서 새로운 직장 동료들을 만났는데 그 동료들하고 의기투합해서 이제 술도 많이 먹고 새벽까지 술도 먹고 문학 이야기도 하고 왜냐면 다 문학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문학 얘기 좀 많이 하고 뭐 숙취 때문에 고생도 하고 그 다음날 회사 가서 엎드려 자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새로운 동료들 만난 거 그리고 그들과 술도 많이 먹고 문학 얘기도 많이 했던 게 조금 내리에 남고 더불어서 뭐 어쨌든 인정할 수 없는 어떤 노동의 불합리함 뭐 이런 거 대표였던 것들 대표라고 좀 칭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회사가 노동자에게 어떤 불합리함을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맞서서 싸웠던 거. 그거는 내리에 좀 남을 것 같고요. 이기셨나요? 이겼다고 생각해요. 와, 그러면 그거 정말 네,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게 일단 내리에 남는 뭔가 재밌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네. 너무 어두운 거거나 이럴 것 같아서 그런가요? 네. 그런 게 내리에 남고 오늘 있는 것 같아요. 혁명사. 형용사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오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정말요. 다락방에서 너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올 한 해지 오늘도. 너무 사탕 걸리시잖아요. 아니야, 난 진심이 느껴졌어. 진심이에요. 사탕 현자 말이 언니의 아니고 진심이. 초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저의 진심을 그러게요. 있죠. 소희는 올 한 해 제 내리에 남는 기억은 무엇이에요? 네. 박근혜 탄핵. 그럼 여기서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죠. 아니 왜 갑자기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안 되는데?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당할 것 같습니다.